한 꼭지에 발표자 한 분, 토론자 두 분, 그러니까 한 꼭지에 세 분인데 지금 3, 5, 15, 15분, 15분에다가 저를 더해서 16명이 나오니까 저쪽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먼저 일단 발표 순서대로 저기 오늘 가장 먼저 발표하신 김경록 선생님의 임진전쟁 초기 전황과 영천성 수복에 대한 군사사적 분석, 여기에 대해서 김진수 선생님과 전선택 선생님께서 일단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역시 뭐 너무 길게 읽지 마시고 그냥 가장 중요하고 여기 청중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중심으로 한두 개 정도 그러나 굵직하게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은 먼저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래? 그러면 먼저 김진수 선생님께서, 김진수 선생님은 현재 육군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면서 임진왜란 때 의병과 관군의 항쟁, 특히 경상도 일대에 대해서 논문을 한 10여 편 이상 발표하신 분입니다. 네. 예, 소개를 받은 김진수입니다. 김경록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은 임진왜란 개전 초기 영천성 수복 과정과 그 지역 주변 지역의 의병대 활동이나 의병진에 참여했던 인물들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군사적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완성도 높은 글이 되기 위해서 토론자는 의문이 들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초기의 경상자도의 지휘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 말해서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였던 관군의 지휘체계 및 병역 체제의 시행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 지휘체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시 경상자도에는 경상좌병사 박진의 상위 명령 계통으로 경상도 순찰사 김수와 암집사 김륵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에 조정은 경상도 좌우도에서 각각 관찰사 방백을 내어서 우도는 전 순찰사 김수를 그대로 임명하였고 좌도는 이성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때 이성임은 좌도 순찰사로 부임을 하지 않았고 7월 초에 영해 부사였던 한효순을 임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선조 25년 6월 28일의 기록을 보면요, 경상무도 초유사였던 김성일이 경상좌병사 박진과 좌도의 군사지휘권을 놓고 대립하였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김성일은 경상무도에 대한 군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에게 의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라고 금하려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이에 박진은 김성일의 지시에 반박하는 회신을 보냈었는데, 좌도를 관할하고 있는 박진의 입장에서는 우도를 담당하는 김성일이 자신의 지휘권을 침해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박진의 상위 명령 계통이 좌도 순찰사와 안집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천성 수복전투 당시에는 권흥수가 김성일에 의해서 의병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은 이의 없이 권흥수에게 영천성 수복을 명하거나 권흥수의 부대에 대해 화약 무기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군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상자도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는 영천성 수복 의미 중에 하나로 의병연합부대의 승리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초교사 김성일의 의병대장 임명이나 명군의 참전, 영천의병대 수차례 전투 승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말 이후 경상좌병서로 임명된 박진 등 관군 장수들의 활약도 영천성 수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 경상좌도의 의병들은 지역 단위의 거점 방어로 그치고 있을 뿐 주요 읍성의 수복을 비롯한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좌병사 이각의 이탈 후 조선군의 지휘부가 와해되면서 좌도 내의 군사기관이나 행정관사의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집사 김륵의 군정활동이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대구와 영천, 경주 등 좌도 내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6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항전태세는 갖춰주지 못했는데 박진의 경상좌병사 임명은 바로 좌도의 관군 지휘체계를 복구하고 와해된 군사력을 재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는 경상좌도 내에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사력을 재편할 수 있었고, 이후 경상좌도 교성군의 전투 양상은 지역 단위의 방어에서 전면적으로 조직적인 반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천성 수복 전투는 일본군의 점령한 주요 읍성을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처음으로 탈환한 전투로서 관군과 의병, 민관군 합동작전이 이뤄낸 성과로 재평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간단한 답변은 두 분 토론 다 듣고 나서 전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석택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신
김광식 스님께서는 약간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록 스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임진 전쟁 중에 영천성 전투가 육지전에서 조선이 거둔 최초의 승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일본 정규군이 지키고 있는 영천성을 전투 가운데 가장 성공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공성전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이 비정규군인 어병이 중심이 되어 광군이 버리고 달아나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천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는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주 대첩이나 행주 대첩에 비해 지금까지 저평가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김경록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게 이제 질문이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견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두 분 패널의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토론자였던 김진수 선생님은 이제 이때까지 계속 그 조선 관군의 어떤 초기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재평가 작업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 발표문에서 언급하는 그 지휘 체계는 관군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병 연합이 됐을 때 이 영천성 전투에 임하는 그 부대의 지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무리 의병이라고 하더라도 의병은 단위 부대입니다. 부대와 부대가 모였을 때는 항시 지휘체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은 임진 전쟁 기간에도 수차례 나타납니다.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아주 지휘체계가 잘 운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관군의 어떤 평가 이것을 조금 이제 누락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연관시켜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성 수복 전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이어서 이루어지는 8월 달에 이루어지는 8월 2일에 이루어지는 청주성 수복 전투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임진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전투에서 단위 전투에서 이겼던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본군이 이동을 하는 때 그것을 막아서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광식 선생이 말씀하셨던 이치 전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공격을 하는 이런 전투는 조금 다르다. 청주성 수복 전투 같은 경우에는 관군과 성병과 의병이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전투고요. 실질적으로 영천성 전투는 실제 관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일부 포함은 되지만 주력의 의병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병연합이라고 하는데 좀 더 방점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천성 전투가 지상전에서 저도 최초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전 전투에서 조선의 의병 부대가 비정규 군대가 공격을 해서 아주 정규군을 퇴각을 시켜서 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가치가 있다.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 전석택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개처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저평가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예, 이거는 뭐 순전히 이제 연구자 개인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과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만약에 이치 전투가 이제 아주 높게 평가되거나 청주성 수복이 아주 높게 평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라도를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데서 조정에서 이미 크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청주성을 회복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근황의 국왕을 구하기 위한 근왕의 부대의 일환으로 의병이 성을 하나를 회복을 해서 일본군을 퇴치를 시키고 중간에 축선을 차단했다라고 해서 그 당대에 조정에서 이미 평가를 이만큼 높게 합니다. 그런데 영천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천 의병 전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근흥수라고 하는 인물에 좀 더 집중이 돼서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다음에 정재진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황무 선생님하고 저기 대학 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규영 이사장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아무나 먼저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쪽에 촉박하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사학과 이황무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세 가지 오늘 조금 언급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먼저 뭐냐면 이 영천이 지니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울산 사이에서 조선시대 대구와 울산은 다 병영이 있었죠. 네, 이 경상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병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천이 위치하면서 정확히 가운데는 아닙니다만 영천이 지니는 전략적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이 지역분들 너무 잘 알죠, 사실은. 이게 전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사 내에서의 언급이라든지 연구가 덜 된 건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부각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치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 전략적 위치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어지려면 사실 오늘 정 선생님이 그래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인문, 이 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리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영천의 지리적 요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천성, 조선시대 영천성은 사실 앞으로 복원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이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내산 임술에서 앞으로 금호강이 흐르고 뒤에는 마연산이 있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전근대식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 이 영천이 갖는 지리적 요건이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이것이 조금 언급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것이 세계가 연결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 두 번째 이 지역이 가지는 지적 요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이런 두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성이 존재했다. 이것이 연결돼야 이 영천 복성 전투라든지 이게 대처 첫 번째 전투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이미 연구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조금 부각시키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 글에 있어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뭐 사람 이외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연대기와 지리지, 특히 지리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리지의 그 조선시대에 발간된 지리지인데요. 이 지리지에서 조금 발췌하셔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제가 오늘 이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최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오늘 뭐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고 제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붙이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최초의 전략 거점 수복 전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지역이 가지는 뭐 임진 전쟁 중에 어떤 의미랄까 이게 가능한데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사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영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수복 대첩, 영천성이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오늘날 재조명하시려면 사실은 뭐 이건 뭐 어떤 선생님들이나 하시는 말씀이지만 기억이 잘 전승돼야 됩니다. 기억이 전승돼야지 그 후대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금 이 고장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 기록이 보존되고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그 오늘 정 선생님이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구술하는 것도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술이란 거는 사람이 직접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문집이라든지 편집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남긴 글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오늘 뭐 김경 선생이나 다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타인의 그 일본군이 남긴 그 기록을 또 잘 정리를 하시면은 이 지역의 어떤 기억의 전승 그리고 이 지역 연구를 위한 기록의 보존 및 연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 영천성 수복 대첩이라는 큰 이 주제가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규홍입니다. 저는 가까운 경일대에서 정년 퇴직하고 지금 대학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재진 원장님 발제문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크게 가시적인 것 쪽 하나 또 보이지 않는 쪽 그렇게 둘로 나눠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뭐 처음엔 질문이라기보다는 기념사업회에 드리는 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 원장님이 이 관찬, 사찬의 많은 기록물들이 있다. 또 그 기록들이 조상을 미화한 흔적들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일본 쪽의 기록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는 이 모든 기록들을 전부 정리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런 큰 플랜을 갖고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영천성뿐만 아니라 여기 대동전투, 한천전투, 당지삼전투, 바연전투 같은 여러 전투의 유적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뭔가 잘 지켜지고 또 어떤 표시 같은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오늘 이 발표문 중에 백운제공 실비에 그 프로들의 고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사실 이 고초를 겪은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군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케넨의 기록을 잠시 읽어보면은 들도 산도 섬도 죄다 불태우고 사람을 쳐 죽인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쇠줄과 대나무통으로 목을 묶어서 끌고 간다. 조선 아이들은 잡아먹고 그 부부는 쳐 죽여 갈아놓는다. 마치 지옥의 귀신이 공격해오는 것 같다. 성안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여서 생포한 사람이 없다. 가해자인 그들 자신의 눈으로 봐도 광란의 사륙행위입니다. 근데 얼마 그저께 일본 고노 외상이 한국이 역사는 다시 쓰고 싶어 한다는데 그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역사를 조금 공부했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아마 전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콘텐츠 쪽 이제 큰 질문을 갖고 계시는 정재진 원장님께 이런 실상에 대한 걸 어떤 콘텐츠로 알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질문 겸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문제. 사실 정 원장님 그 발제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없지만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의병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 스스로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이의 몫으로 돌리려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약 3개월간 지속된 의병 활동 중 한 번도 의병장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든가 배신이 있었다든가 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그 조상들의 그냥 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박진에 대한 그 잠시 이야기하셨죠. 박진이 허위 장계 올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위 장계는 뭡니까? 남이 의병들이 세웠던 공로를 자기가 세운 것처럼 남의 걸 훔치는 겁니다. 자, 오늘날 후손들이 조상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서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진실이 뭐냐라고 접근을 해야지. 조상의 공을 더 높이겠다 하면은 박진처럼 남이 한 걸 내게로 가져온다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성인들께서는 무엇을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주시는 그 문제, 질문을 던지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그 마음가짐의 문제 하나고, 그 다음에 오늘 평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문헌의 우리 것, 일본 것까지 포함한 걸 전부 수합해서 정리하고 꼼꼼히 분석하면은 이렇게 조금 어긋난 것들이 조금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유적지 같은 것, 그리고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을 비우고 접근하면은 뭐 최초냐 아니냐보다도 조금 더 진실에 접근하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오늘 그 기주연설을 한민기 교수님 오셔서 하셨습니다만은 역사의 교훈. 사실 지금 한일 갈등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자리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자료가 나오면은 제가 그 일본 쪽 자료에 대한 언급을 봐서 임진왜란 때 동원됐던 외군 병사들도 10만 정도의 사상을 제 기억으로 읽은 것 같은데 그들도 어느 집안의 자식이고 가족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풍신수길이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그 젊은이들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태평양 전쟁 때 뭐 전주만 기습 포기롭게 했습니다만은 패전을 끝나고 많은 우리 징병해서 우리 민족까지 죽였지만은 자기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이요 고통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하고 있죠. 제가 2000년도 자료를 찾으려고 일본 서점에 가서 보는데 현안 책이 있는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이 그걸 보고 희망하고 방송에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병들어 있다. 방사능 문제, 경기 악화 문제, 뭐 최고 부채국이라는 걸 제가 요즘 일본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일본이 너무 병들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탈출구를 임난 때처럼 우리 조선을 겨누고 그들이 돈 갚고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지금 뭐 비행기 전투기 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이래 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총질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무 선생님 질문은 세 개로 쪼갰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예, 저기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이왕무 교수님의 촌철살인입니다. 제가 그러면 제대로 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이 지닌 전략적 위치라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당시까지는 서울에서 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낙동강 왼쪽을 강좌라고 했고 낙동강 오른쪽을 강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관찰사가 2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학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강우의 초유사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봤고 실질적으로 그 강좌 강우를 따라서 특히 강좌인 경우에는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제2군 가등청정이 이끄는 주선로가 바로 영천을 통과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보성실기에 의할 같으면은 23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1일 날 전주성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비어있는 성을 여러분들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23일입니다.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은 영천은 교통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지구에 보면은 몇 개의 그 고속도로와 그리고 국도 그리고 지방도 철도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동남부에 있어서 가장 교통의 요충지가 되니까 당시 그 일본이 이 한반도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을 점령하는 데는 아주 특히 경상도 계통에 있어서 축풍령이든 줄령이든 이러한 고개들을 통해서 서울로 넘어가는 데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 영천의 그 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영천은 인공적인 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남쪽으로는 남천이라고 하는 그 천의 해자를 끼고 있는 절벽이죠. 바로 포원 선생이 말씀하신 천개 석벽이 있는 곳입니다. 푸른 겨울과 그리고 돌로 된 절벽. 그리고 동쪽으로도 보면은 비록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실개천과 그리고 얕은 언덕. 이곳은 목천만 설치해도 충분히 성이 구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북쪽과 그리고 서쪽 일부는 마연산이라고 하는 천년의 성벽이 있고 단지 비어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마연산이 끝나는 부분과 남천 사이의 짧은 구간이 아마 그 성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591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해에 영천군수로 원사용이라는 사람이 오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전쟁에 아마 이 상황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적어도 한두 해 전에 전쟁을 어느 정도 예감했기 때문에 군수는 영천 은민들을 동원해서 영천 읍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영천 읍성을 쌓는 과정에서 사실 그 당시에 성부역에 불만을 푸는 세력들에 의해서 원사용이 중앙정부의 고변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채직을 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성은 사라졌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거의 한 어떤 그 견고한 석성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들로 본다면 영천은 어떤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그 요충지에 따른 어떤 그 읍성을 쌓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완전한 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합니다. 더욱이나 당시의 성을 사수를 해야 할 올원은 결국은 미리 전쟁 전에 저기 오기도 전에 도망을 하고 이런 공성상태로 만드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 문헌으로 알고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당시의 영천의 지리적인 상황과 영천성에 관한 계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규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어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헌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문헌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은 문자가 종이든 쇠든 아니면 돌에 새겨진 것을 문이라고 하고 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400년 전 사람이 물리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흔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문뿐인데 현재 이 문이 사실상 그 관창과 사창으로 본다면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많지만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에 근접하는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헌이 집대성되고 그 집대성된 문헌을 정리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주어진 숙제라고 보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숙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임진왜란 몇 되지 않습니다만 그 전쟁 관련된 그 유적지에 대한 위주 관리도 사실상 이것은 뭐 이 관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후손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모두가 이 귀중한 유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콘텐츠 부분은 이따 이규하 박사님에게 답변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박기용 교수님께서는 사실상 굉장히 침착한 어른인데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전쟁에 대한 참상을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날 임진왜란에 관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미래의 전쟁, 참혹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느 학자가 보면 ancient future라는 말입니다. 오래된 과거라고 그러죠. 오래된 과거는 바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해서 상기해서 앞으로 그러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경태 선생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김시덕 선생님과 장준호 선생님께서 그 발표를 주시겠는데 토론자 한 분당 절대로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규장과에서 근무하는 김시덕입니다. 저는 지금 기록과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적 기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도 있고 감상도 있는데 우선 감상은 김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유성룡 사실 의병에 대해서 연담하죠. 그 와중에 이 영천전투를 의병전투로서 평가한 부분을 저는 좀 현장에 필요가 있다는 감상을 받았고 다음으로 이제 다만 이제 백운제 실기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일본 측에 대한 승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읽으면서 느낌이었습니다. 법화라든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300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300급이 증거로서는 일본 기록이 너무 없다라는 거 하나.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중국에 보고를 했다 보니까 중국 측 기록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양존평론록에 실렸으면 조선 정돌기에 들어갔을 거고 명사에 들어갔으면 정한유력이 나왔을 텐데 안 나왔다는 건 아마 경량복구교편이라든지 그 밖에 아직 잘 연구 안 된 문헌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좀 보면 김 선생님이 중문을 잘 보시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읍성을 지금 복원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하실 때 저기 동래성 전투 때 그 성가처럼 아마 일본군 시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0구면 나올 겁니다. 어딘가 무덤에 한꺼번에 했을 테니까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좀 인류학적으로 고인골적으로 여겨주시기 바란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태평기는 잘 아시다시피 사료는 아니죠. 기록이죠. 다만 이제 읽어본 선생님 연구를 보면은 나오시기의 공보 내용을 이 조선태평기 저자가 사실 소설가인데 유명한 이 사람이 곧바로 연구를 통해서 넣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앞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쿠션이. 그 쿠션이 뭔가를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본 소설, 실록지 소설 같은데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쿠토미 수호의 근세일본 국민사는 중요한 책이고 이 사람이 세계 역사가 중에 최초로 실록을 이용한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의병 얘기를 이렇게 다룬 것이 과연 조선 측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100권짜리 전에 국민사가 일본 측의 내전이나 그런 일본의 도입기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했는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누티 선생이 모리테로또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 후쿠시마 쪽은 히로시마 쪽에 번이 있었는데 이거는 원자 폭탄 맞아서 날아가죠 재료들이. 원래 일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근데 모리 쪽은 이와쿠니 현 문서관 같은데 문서가 많거든요. 저다본 건 아니라서 이 부분도 파고 들어가면 영천이라든지 뜻이 있으시면은 정말 좀 어쩌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준호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에서 시간 강사로 있는 장준호입니다. 김경태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일단은 영천성 전투는 이영석 선생의 임진 전란사에서 처음 다뤄주고요. 그다음에 문수홍 선생님 84년하고 90년대 중반에 95년에 최우식 선생이 영천성 전투를 다룬 이후에 아마 영천성 전투는 그냥 발표된 단행 논문으로는 제가 2010년에 군사지의 박 의장이 이제 경성 탈환 전투 하기 전에 전초전으로 권응수의 요청을 받아서 같이 하는 전투로 이렇게 봤는데 영천성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은 고려 말에 군사체제 그 5도 육진 체제에서 특히나 경주진의 중익에 해당하는 곳이 경주하고 영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와 영천은 너무 군사체제로도 중요한 곳이었고요. 진관체제로 바뀔 때도 역시나 영천은 경주 바로 위에 있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위치이기도 하고 일본 사신이 입경하는 루트에 영천을 반드시 거쳐야 갔기 때문에 영천은 반드시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대구와 연결되는 금호강을 통해서 일본군이 수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천성은 뭐 탈환을 하지 않았던, 탈환을 못했던 간에, 탈환했던 간에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미리 토론문을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배포가 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경태 선생님한테는 3가지 질문을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요. 딱 2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 임난사 정신문화 선양회에서 발표하신 글에서 좀 한번 봤고, 그다음에 2015년에 그거를 아마 이제 군사지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영천성 전투에서 권응수한테 패전한 일본 장수가 누구냐? 그건 저도 궁금했었는데 사실 제 논문에서 그 내용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 처음 머릿말에 보니까 작년에 임난 선양에서 발표한 그 미진한 부분에 역시나 권응수와 싸운 장수가 누구냐 그걸 찾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2015년 논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대단히 많은 일본 자료를 받고 이번에도 많은 일본 자료를 참고했는데 못 찾았다면 제 생각에는 일본인들에 있어서 영천성 전투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와 근대 이전에 일본 측 사료와 임진왜란 연구에서 영천성 전투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징비록의 영천성 전투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선조실록, 선조수종실록이 나오는데요. 대단히 기록도 소략한데 역시나 영천성 전투하면 권응수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선시대 내내 있었다가 그것 때문에 경상 자병사까지도 권응수가 영천성 전투 한 번의 전투로 가장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호조판서까지 하죠. 그래서 호조 참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투이긴 하지만 일본인들한테는 별로 영천성 전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전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찾으신 내용들 보면 주로 징비록에 실렸던 내용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내용들이 다시 전제되거나 약간의 추가 보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 서류에서 영천성 전투를 찾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과연 그 요약하자면 권응수와 싸운 일본 장수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일본 사학계에서 이 영천성 전투가 갖는 사학적 의미가 부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회의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김경태 선생님 또 대받아 주시죠.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글을 영천성 전투에 대한 일본군의 인식, 일본 측 인식을 주제로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사료가 좀 안 나와서 의병으로 좀 넓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글이 중구난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읽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정말 제가 다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표현을 못했고 또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징비록부터 언급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이제 유성룡 같은 경우는 징비록에서 이병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서술을 하지 않음에도 윤영수의 등이 참여한 영천성 전투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료를 읽으면서 문헌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지 그것만 빼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역시 기록된 바가 맞다면 300급을 수급이 있었고 또 중국에 보낸 기록들, 전공 기록들이 결국 거짓으로만 기록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전과에 비해서 일본군이 당대 사료에서 언급한 바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은 좀 의아한 사실이고요. 앞으로 제가 아니면 다른 연구자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좀 그런 혹시 뭐 알면서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이유도 있을 테니까 한번 연구의 어떤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경력편 제가 미처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조선태평기 같은 경우도 못 찾다가 사료를 전혀 못 찾다가 다시 한번 김석영 선생님께서 쓴 그 책 보고 찾아낸 거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찾아서 있구나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타가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해서 뭔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초의 기록이 당연히 아닐 거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관계가 요 앞선 기록이 무엇인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실마리가 찾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근세 일본 국민사 선생님께서 저도 아까 제가 비판했듯이 이 부분만 발췌해서 봤는데 전체 내용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임진왜란 서술에 어떻게 녹아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오리대 일본토 기록에서 경상도에 주둔했던 가장 큰 장수이기 때문에 아직 남은 자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천성 전투 주역을 여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제 기록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게을렀던 것 같고 더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전쟁 직후, 전쟁 중 포함해서 영천성 전투에 대해서 기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비중이 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17세기 후반 이후 인식이 되고 또 근대 이후의 연구에서 영천성 전투가 언급되는 것, 그리고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키우치 히로시 같은 연구자들 임진왜란에서 진해계몽으로 우리가 한자를 보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실록을 다 봤을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초로 실록을 인용한 똑똑이 소호 같은 경우도 봤죠. 봤는데 쓰지 않은 이런 것들도 밝혀야지 앞으로의 어떤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다음에 현재 연구와도 연결돼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못 됐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이 없어도 몇 가지 가능성 있는 해석은 있겠죠. 뭐 기억하고 싶지 않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그 이기화 선생님 그 컨텐츠 관련 발표에 대해서 이정섭 선생님하고 김창원 기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역시 한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골배 김창원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사실 저는 콘텐츠 개발의 방향성에 좀 주안점을 두고 눈여겨봤습니다. 물론 뭐 이번 학술대회가 영천성 수복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장도 됐습니다만 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영천 시민들도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약간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이규화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콘텐츠가 여러 형태로 이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아까 어느 분인가 말씀을 하셨고 영천성을 복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컨텐츠 중에도 다크 듀얼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해석하고 물론 현대적으로 또 재해석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처음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서대문 혁명소나 5.18 요역 같은 관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한일 간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 경기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보는데 어느 종목에서 그 스포츠에서 계속 일본에게 지니까 그 감독이 꾀를 하나 냈다고 그래요. 서대문 연구소에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 광경을 보여주고 그 감독이 나오면서 차를 타기 전에 그 선수들에게 이래도 질 기각했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 특히나 요즘같이 한일 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네, 여러분 이정호입니다. 아마 지금 옆에 말씀해주신 분하고 저하고가 아마 지금 오늘 학술대에서 얘기 나오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를 해주시면서 하신 부분들의 대부분의 사실은 역사가 지금 있는 그 역사를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거기서 의미를 찾을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기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를 가지고 이 역사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사실 되게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를 활용한 콘텐츠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원래 내용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가져가는 부분에서의 의미성이 그걸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질문의 관점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거에 대한 재현적 성격이 좀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역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특히 이러한 부분을 어떤 나중에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데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요소는 세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 장소하고 연관된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개가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영천수소 전투에는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나 증빙이 됐거나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다 정리가 돼서 나왔는지는 사실 지금 오늘 지금 얘기를 듣는 거로는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분이 하나는 소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이규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본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교본은 그냥 교본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의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영역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어떤 부분은 각색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상품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역사소설로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삼국지연입니다. 사실 그거는 역사에 기반한 그냥 소설이죠.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천성 전투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낸다. 이 소설이 저는 역사 그대로 찾아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어디론가 내세울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야지 그 소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읍성복원에 대한 얘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읍성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읍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 전체하고 묶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전시관을 짓는다든가 어느 한 곳에만 밀집해서 짓는다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미성이 너무 떨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천 읍성 전체가 전투 지역이고 전투가 일어나고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역사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학술대에 참석해서 느낀 점만 하는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이제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학술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전승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학생들을 끌어들일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번 학술대회가 혹시 뭐 저는 참석하는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학술대회가 개최되면 토요일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와서 이 얘기를 들은 것이 지금 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알리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가 소설이 됐든 만화가 됐든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그 말씀에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이 제가 쓴 그런 논문의 내용과 좀 방향이 같아서 저는 제가 너무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요. 그 방향성은 저나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 콘텐츠를 우리가 통해서 영천 시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좀 우리가 스스로 좀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 스포츠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연결해 주셨는데 이 영천성 복싱 전투와 관련해서 이제 충분히 그런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우리 내부적인 그런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태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런 어떤 연구자들의 경향을 보면 의병 활동 이런 걸 좀 더 객관적으로 전형하고 하는 일본 측 시각이 있는데 저희도 우리 일본 측과 이런 뭔가 지금 오경화되는 이런 그 좀 반대측에 있는 그런 일본 시민들이나 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뭔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콘텐츠와는 별도의 그런 어떤 그런 교류 이런 활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이런 자긍심 정도만 강조하게 되면 마치 이게 무슨 이걸 통해서 어떤 국수주의적인 그런 어떤 경향을 통해서 더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잘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읍성복원에 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하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엮어서 어떤 일목요연하게 영천성 전투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칫 이 원형 훼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좀 학술의 반복 진행을 통해서 좀 정립하면 스토리텔링 부분은 그걸 이제 훼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노력을 그런 어떤 뭔가 주의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스토리텔링이 되어야만 또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있지만 한편으로 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떤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게 사실은 콘텐츠가 영천 쪽에서 보면은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일인 것 같아요. 그 학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실은 이거를 완성시키는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는 역시 콘텐츠로 잘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김강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신윤호 선생님하고 김하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역시 지금 5시 3분이니까 한 분이 5분 예, 김강식 선생님께서 임진왜란 시기 영천읍성 복성전투의 역사적 의의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맡은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에 있는 신윤호입니다. 김강식 선생님께서 이 영천성 수복전투의 평가 및 의의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육지, 다른 대첩으로 불리우는 뭐 진주대첩이라든가 행주, 연안성, 그리고 북관, 평양대첩 이런 육지의 사례들과 비교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육지의 사례를 전부 나열해서 그 전과를 평가를 해두셨고 마지막에 영천성 수복전투에 대해서 밝혀놓으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전투의 경과라든지 의 평가, 당대의 평가나 후대의 평가 이런 부분별로 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같은 장이나 같은 절에서 비교를 했으면 조금 더 근접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글을 뭔가 의문을 표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조금 더 제 생각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천성 수복전투는 일단 시기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한 1592년 7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이 시기는 조선 거의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 전체가 일본군에게 완전히 유린되어 있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상당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영천성을 탈환, 빼앗겼던 성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의병의 힘으로 관군도 일부 포함이 되었지만 관군이건 의병이건 이 지역 인물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연합해서 이 성을 빼앗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때 당시 패배에 거의 조선이 지기만 했던 상황에서 이런 모처럼의 어떤 탈환을 했다는 것은 조선의 어떤 의병이 앞으로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그리고 점점 더 의병이 확대되고 경주성 전투까지 참전했던 이런 그 사실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의병이 전개될 수 있었던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육전에서 일어났던 대첩들을 보면 진주, 행주, 연안성 이런 성들은 이제 수성전이었다는 것이고 북관 대첩, 그 평양은 이제 명나라 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투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북관 대첩을 이루었던 길주성을 되찾았던 이런거나 그리고 영천성을 수복했던 이 전투는 공성전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김경록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십 배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성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권응수 장군이 전쟁이 끝나고 공신 2등에 선무공신 2등에 책봉됐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공신 선정을 할 때 포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나고 선조대왕이 다시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이나 장군들의 봉을 굉장히 깎아내려요. 그래서 선무공신이라는 것은 일본군을 정벌한, 그러니까 일본군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전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선무공신으로 책봉을 했는데 1, 2, 3등 포함해서 18명밖에 책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의병들은 대부분이 제외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의병들이 부각이 되면 피난 갔던 선조 자신의 권위가 더 실추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과오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의병들은 거의 대부분 공신 책봉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결과가 바로 이제 선무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응수라는 인물은 이제 영천성 수복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2등까지 책봉이 됐다는 겁니다. 1등은 이순신, 원균, 권율, 그리고 2등에 권응수가 포함이 되고 김시민 장군, 진주대첩을 이룬 김시민 장군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조선 조정에서도 이것은 제외할 수 없는 큰 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성 선무공신 말고 호성공신은 86명을 책봉을 하는데, 그것은 선조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공로를 인정해서 호성공신을 86명이나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선조가 자신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부분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권응수, 즉 영천성 수복 전투가 2등에 책봉될 정도로 조정에서도 이것을 크게 보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사족이긴 한데, 아까 일본 측 기록에서 영천성 전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진주성 전투의 경우도 1차 전투는 조선이 이겼고 2차 전투는 일본군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측 기록에 당연히 자기들이 이긴 2차 전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측이 승리, 즉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패배한 전투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영천성 전투가 비중이 적어서라기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영천 복성 전투를 왜 대책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본문에서는 진주성 전투, 행주성 전투, 연안성 전투 등을 언급하며 이 시기 대첩으로 명명할 수 있는 전투의 유형을 제시하고 영천 복성 전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천 복성 전투도 임진왜란기 대첩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영천 복성 전투를 대첩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대 김성일, 이항복 등이 권응수와 영천 복성 전투를 높이 평가해서인지, 아니면 현대 전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성 전투를 새롭게 조명할 여지를 발견했기 때문인지 이해의 방향이 모호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당시 전황, 영천의 지리적 이점, 승전 이후의 전공 등이 논거로서 부분 언급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영천 복성 전투를 대첩 중 하나로 보아야 할 이유가 본문을 관통하는 논지로 정리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영천 복성 전투를 대첩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요인과 근거, 그에 관한 해석 등을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영천 복성 전투는 어떤 성격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92년 7월 시점에서 영천 복성 전투는 조선의 입장에서 연전 연패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일조한 승전인지, 아니면 경상도의 한 길목을 차단하여 거점을 확보하게 된 계기인지 등의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자의 평가가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 영천 복성 전투의 승전이 박진이 아닌 권응수의 전공으로 인식된 계기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경상 좌병사 박진이 영천 복선의 승전을 자신의 공인 것처럼
조정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복성 전투의 전과는 실상이 다소 늦게 알려지게 되었고 후대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공식 육군 등에서는 영천성 수복은 권웅수의 공으로 인정받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박진으로부터 권웅수의 공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언급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복성의 승전이 권웅수의 전공으로 인식된 계기 혹은 사건은 무엇인지요? 이와 관련해서 권웅수의 공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박진의 공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좀 획정이 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획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3자의 생각으로 오늘 학술 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밖에 아마 다과가 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바쁘시지 않으면 다과를 좀 나누면서